오늘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패널 토론입니다. 오전에 정책과 오후에 실행 사례를 바탕으로요, 우리 금융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왜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가부터 생산적 금융 확대 속에서 금융권 건전성은 괜찮을지, 이 5가지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의 좌장은 김세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패널로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오극삼특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박병건 PEF 운용사협의회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과 패널 여러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대한민국 금융대전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세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자금 왜곡 현상을 진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 네 분을 모셨는데요. 정책연구, 산업현장, 자본시장의 최고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9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패널 소개를 사회자분이 해주셨는데 다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오국 삼특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신동주 모빌런트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운영사 협의회 회장 대신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된 5가지의 주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너무 가장 아픈 곳 5부분인데요. 첫 번째 논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돈은 왜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가?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 시동 유동성은 풍부하다고 다들 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혁신 산업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자금의 맥경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한 분씩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병헌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한 분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세환 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오자마자 인사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별로 준비한 게 없으니까 저한테 많이 말 시키지 말라고. 근데 바로 저한테 첫 번째 마이크를 넘기네요. 우선 저희 지방시대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내지는 저희는 최근에 균형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균형 성장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또 각 부처를 통해서 지방에서 시행되는 균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 내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이 5극 3특 특별위원회는
5극 3특의 국토 공간 전체를 이제 초광역권으로 부울경, 뭐 대구, 경북, 최근에 이제 통합을 한 그 광주와 전남,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의 4개 광역시 통합,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와 전북 그리고 제주는 이제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해서 그 총 이제 수도 전체 우리나라를 8개의 권역으로 재편해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제가 맡고 있는 이 5극 3특 특별위원회고요. 아마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방에 대한 그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벤처 투자 연간 뭐 한 최대 20조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 벤처 투자의 거의 80%가 수도권과 지방 대전 정도의 일부에 집중돼 있고 저쪽 그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투자되는 거는 뭐 10%도 안 되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그런 논의를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하자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모두 발언으로는 핵심적인 사항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왜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뭐 당연히 이제 공급 사이드의 문제와 수요 사이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수요 사이드의 문제가 최근 제가 이제 지방을 돌면서 지방의 이런 그 투자 프로젝트를 디벨롭하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제가 또 운영위원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만 해도 전체 올해 기획돼 있는 30조 원의 투자 중에서 40% 이상을 지금 지방에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방에 그런 투자할 만한 거리가 있는가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투자할 곳이 없다 내지는 투자꽃을 찾기 어렵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생산적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공급 사이드의 문제보다는 저는 수요 사이드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병헌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그 5극 3특 특별위원회 기능 자체가 이게 우리 생산적 금융의 그 역할과 본질적인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신동두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빌린트 대표 신동주입니다. 저도 간략히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이제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와 같은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의 대표이고요. 제가 이 AI 반도체라는 기술을 뭐 지난 한 10년 넘게 연구 개발하다가 이제 2019년에 모빌린트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지금 한 7년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하는 그런 NPU를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고요. 뭐 그동안 누적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넘게 이제 투자를 받아서 AI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그 금융과 돈의 전문가이신 것 같고 사실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돈은 왜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가에서 그 성장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역할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2019년에 설립할 때 처음에 1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글로벌 대기업이 칩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수천억 원을 들어가거든요. 사실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이 AI 반도체를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왜 그렇게밖에 투자가 될 수 없었냐 보면은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런 빅테크, 테크 영역에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투자의 근본적인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하이 리턴에 대한 국내 성공 사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케일로 성장을 해서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 그리고 지금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던 사례가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겠지만 결국 그 성공 그리고 성장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김영도 박사님께서 그 왜 금융이 그 생산적 그 금융으로 흐르지 않는가 간단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병헌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 수요 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이라든지 금융 제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왜 공급 사이드에서 이렇게 성장으로 흐르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돈은 왜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거를 거꾸로 질문을 좀 뒤틀어 보면 결국에는 왜 자본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흐르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약간 바꿔서 질문해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기업, 아까 제 옆에 계시는 이제 신동주 대표님 같은 분의 성장하는 곳으로 흐르지 못하는 거는 사실 저희 금융 사이드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는 측면, 그다음에 정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결합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그 신동주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급하는 사이드에서 입장에서 보면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순간 이제 소위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부담이 상당히 생겨나게 됩니다. 보통 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있는 돈이 남는 곳이 금융기관으로 흘러가고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인데 그 중개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하이 리턴 뭐를 이제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본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조금 구체적인 수치가 될 수 있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대출을 해주게 되면 제도적으로는 이애들은 위험이 한 20에서 70%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무담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출을 하게 되면 이애들에 대한 위험은 75에서 100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중개하는 금융회사, 중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하이 리턴을 가지고 오지만 하이 리스크가 있는 곳에 자금을 흐르게 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자본이 소요가 된다. 즉 돈이 든다라는 이제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가 하이 리턴이고 하이 리스크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지 사실은 돈의 속성상 하이 리턴이 오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있지만 어떠한 곳이 하이 리턴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지금 사회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통해서 리턴을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시장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은 돈은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측면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나라는 이제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군가 중간에서 이러한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돈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즉 유인 구조를 가지고 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돈을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별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따라서 하이 리턴을 이제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예를 들어서 돈이 흐르게 했었을 경우, 만일 그 기업이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그 돈을 흐르게 했던 그 담당자는 사실 책임 추궁을 사실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굳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는 쪽으로 돈을 흐르게 할 요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오히려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를 가지고 오는 곳에 돈을 흐르게 하는 게 그들의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이제 아까 이병헌 위원장님께서 수요 측면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돈이 성장으로 잘 흐르지 않는 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박병건 회장님, 돈이 왜 생산적인 장소로 흐르지 않는지 간단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영도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좀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이병헌 위원장님하고 신동주 대표님이 이제 수요 사이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이제 뭐 아무래도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을 공급하는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슈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김영도 박사님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그 성장, 기업 성장 금융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대비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실제로 그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비교적 이해하고 분석하기 쉬운 부동산으로 높은 수익률을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거둬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 담보 잡아가면서 비교적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투자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그래서 돈은 뭐 생산적인 기업 성장 자금보다는 부동산으로 많이 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까지의 현상이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뭐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국성장금융 10주년 행사에 갔는데, 그 한국성장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업 성장 자금을 주로 이제 그 공급하는 기관인데요. 그 수익률이 지금 10년 동안 10% 중반대로 그 한국의 어떤 국내 기업 성장 자금 수익률이 그 글로벌 PF나 글로벌 VC 수익률을 압도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별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즉 개별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업 성장 자금의 경우 어떤 일정 수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집합적으로는 물론 이제 몇 개 이제 아무래도 그 기업 투자라는 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망하거나 좀 그 어떤 그 성과에 못 미치는 수익률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그 블랙락의 소속의 프레킨이 글로벌 어떤 투자 동향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북미 및 유럽의 부동산 수익률이 P나 VC 수익률 또는 사모대출펀드나 인프라펀드 수익률에 최근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향은 뭐 북미나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지금 시적절하게 그 이병헌 위원장님도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그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 국내 유망 혁신 기업의 에쿼티 투자, 그 다음에 대출 투자,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가,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또 그런 추세하고도 맞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그 돈이 앞으로는 이제 성장 쪽으로 우리가 정책 기관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이쪽으로 좀 가속화되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 박병건 회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연율로 10% 수익률이 났다는 건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인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은 10개 중에 뭐 9개는 망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 하고 안전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내분 의견을 이제 종합하고 제 의견도 좀 보태 보면은, 결국 시중 자금이 미래 가치보다는 당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으로 자꾸 흐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혁신 산업의 스케일업 자금이 자꾸 모자르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융권이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강력한 안식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융은 왜 부동산으로 돈을 보내는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민간 투자 시장과 시중은행의 구조적 문제를 이런 흐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병건 회장님이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된 게 이제 증권사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쪽을 동향을 보면 예전에는 부동산으로 사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 위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전반적으로 뭐 한국에서도 좀 부동산 투자가 좀 부진해 가고 있고요. 예전보다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도 크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 캐피탈 영역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에쿼티, 벤처 캐피탈, 뭐 사모 대출,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뭐 부동산 실물 투자, 이런 부분들이 큰 영역인데, 그 부동산 투자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은 제일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사에서도 좀 무게 중심을 실제로 뭐 제가 특정 회사를 좀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증권회사도 이제는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대폭 줄이고 기업 투자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우리 또 정부에서 이런 또 생산적인 금융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변 환경과 이런 정부의 시책이 촉매를 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부분은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으로 돈이 흐르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다른 패널 분들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예, 김영도 박사님. 네, 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이었던 돈은 왜 성장으로 흐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은 그 이유의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 반대에서, 아까 흐르지 않는 이유의 반대에 서 있고,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그 반대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측면에서도 그 반대에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쪽에 돈을 뿌려주게 되면 굉장히 자본 부담, 즉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굉장히 덜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가 생기고, 두 번째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큼 정확하게 가격을 관측할 수 있고,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시지가라는 용어 다 아시고, 실거래가라고 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너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이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돈을 뿌려주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꿀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뿌려주면 안정적인 이익이 나고 수익이 나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하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계속해서 몇 년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또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난 한 20년간 30년간 우리의 역사를 봤었을 때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실 말씀 예, 예. 저도 뭐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이제 중소벤처 비서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 그때 좀 겪었던 경험 포함해서 한두 가지 좀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려가는 거를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은 가계에서 돈이 이제 그 저축성 자금, 가계 자금이 에 대한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테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생산적인 이런 펀드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유 비율은 좀 적고. 근데 그렇게 된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다양한 형태의 그 간접 투자 상품들이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들이 그 가계 입장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이렇게 그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몇몇 그 분들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와요. 자기가 이번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또는 그 땅을 지금 처분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일반인들이 그 접근성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좀 낮아서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이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갖고 있는 보험 그 수탁금 이거를 제가 그랬거든요. 그 중에 좀 벤처에다가 투자하는 펀드의 출자 비중을 좀 높여라. 그게 지금 전체 아마 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들 운용 자산 중에 벤처 캐피탈 투자로 가는 게 5%도 안 되죠. 아마 1~2%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4%만 높여도 엄청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못하느냐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른바 RWA라고 하는 위험 가중 자산인가요? 리스크 웨이티드 에셋? 그것을 바젤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벤처에다가 투자를 한다. 우리 지금 모빌란트 대표님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일테면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위험 가중 자산 투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같은 그러니까 100억을 어떤 보험회사에서 100억을 부동산에다가 투자했을 때에 비해서 신용 보험회사의 리스크가 그만큼 치솟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벤처 캐피탈 펀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IRR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보다 사실은 더 안전한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이른바 뭐 바젤 협약인가요? 이런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걸 꼭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바젤 협약을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우리 금융 쪽의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김병도 박사님한테 그렇게 또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네, 저도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뭐 아까와 반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누적된 뭐 성공 경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장 뭐 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르게 이 리스크의 측정과 구조화가 가능하고 또 이제 담보와 같은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은 이 성장 쪽, 그러니까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이 하이 리스크도 문제지만 그 리스크가 높다고 하면 이 얼마나 높은지가 측정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알지만 이 얼마나 높은지도 사실 측정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조화도 어렵기 때문에 좀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이 테크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뭐 담보에 대한 것들도 뭐 제도화나 뭐 구조화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맞지만, 사실 지금보다 좀 더 이 리스크의 측정과 구조화, 그 다음에 뭐 기술에 대한 담보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헌 위원장님이 김영도 박사님한테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그 BIS 비율, 시중은행과 보험사가 지켜야 되는 그 위험자산 비율을 바꿀 수는 없느냐, 이게 그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생산적 금융을 하기 위해서 금융연구원에서 공부를 그쪽에 많이 하셨고, 김영도 박사님이 그 최고 전문가신데 뭐 민감하신 문제면은 간단히 얘기하셔도 되고 뭐 네, 답변할 게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이병헌 위원장님 말은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혁신적인 관점에서 뭐 이제 그 자금이 흐른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뭐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은 어디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실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강하다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곳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조금 혁신적인 곳으로 나가게 되면, 혹시 보수적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벌써 한 30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위기 상황이 사실은 우리 금융 당국을 억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는 부동산의 돈이 흐르는 이유가 금융 자산과 비교해서 이 조세 제도가 좀 공정하지 않게 인센티브 디자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이 금융 모든 자산에 대한 굉장히 법 제도가 복잡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데, 부동산 자산 뭐 소위 우리가 우리 윗세대에서는 강남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 투자 상품과 부동산 상품과 다양한 기타 금융 상품과의 그 조세 제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공부가 거의 끝났는데 한 7월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혁신기업 투자 리스크는 누가 분담하나, 이 질문인데요. 현실에서 체감하는 경험이 가장 많으신 신동두 대표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투자 리스크는 지금과 같은 시대, AI 뭐 경쟁 시대에는 사실 뭐 민간과 공공, 국가가 같이 분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분담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 리스크 분담에 대한 이익을 뭐 특정 기업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이익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취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뭐 리스크를 정부에서 분담한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내수 위주의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에 중심된 굉장히 명확한 그런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내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이 수출에 포커스하고 있는 그리고 수출 역량을 가진 그런 기술 기업들 위주로 그런 리스크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리스크를 분담해서 그 기업이 성장을 했었을 때 그 성장에 대한 밸류를 다시 나눌 수 있는 것도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그 리스크 분담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빠르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기업들이 그런 리스크 분담에 대한 혜택을 보고 추후에 그것을 환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속도와 규모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혁신기업 투자는 상당히 고위험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기업과 그 첨단 기업으로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민간 금융권이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정책금융과 민간 모험자본 그리고 기업 현장 간의 그 리스크 분담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이런 혁신 스타트업으로 이제 자금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은 하실 말씀이 있는지.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분담해야 해야 되느냐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제 생각에는 PVC 지금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 증권사, 연기금 공제에도 지금 이제 많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이 전통 제조업이나 금융이나 유통, 소비재 등의 역할이 컸는데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증가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는데요. 실제로 그 증가분은 다 반도체 분야의 증가분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분야의 증가분을 빼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특별히 수출이 증가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포지셔닝을 감안했을 때 한국 경제 성장은 AI, 반도체 등 혁신 기업의 성장에 기인할 것이라는 것은 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의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만이 금융 수익률을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민간 자본들도 국내 민간 자본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세환 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책금융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혁신 기업,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비상장 혁신 기업 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에 비해서 해외 자본이 굉장히 적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아주 예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에 요즈마 펀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굉장한 벤처 국가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즈마 펀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벤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 배경은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에 사시던 유태인들이 많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요. 고급 인력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이제 이스라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즈마 펀드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즈마 펀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 내에 자본이 부족하니까 국가 자금이 이제 후순위를 받쳐줘서 리스크를 경감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뭐 닷컴 버블이랄지 기술 분야에 좀 그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그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이제 대성공을 하면서 해외 자본이 이스라엘 투자의 이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그 신도주 대표님 계신 모빌리티와 같은 이런 우수한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적절한 그 정책 자금이 어떤 해외 자금을 위한 리스크 헤징을 한다 그러면 해외 자금도 앞서 말씀드린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금도 어떤 우리나라의 그 혁신 기업 투자에 있어서 상수로 메이저 플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도 박사님. 예, 저희 뭐 보통 그 투자, 혁신 투자, 특히 혁신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혁신 투자를 이제 받는 기업들의 대상이 여러 단계, 이제 처음에 early stage부터 이제 growth 단계, 아니면 나중에 성숙 단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사실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르다라고 보통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어떠한 곳에서 그러한 리스크를 분담을 해야지 최적의 리스크 분담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제가 정확한 예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일본에서 트랜지터 수입해서 조그마한 라디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아마 그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이건희 선대 회장께서 혹시 삼성전자를 만들었을 때 지금의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의 세계 굴지의 반도체 회사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도 삼성전자에게는 큰 도전이 있었겠죠. 기술적인 난관. 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을 성공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팔릴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단계에는 위험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게 개인이라든지 민간이 이거를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뭐 과거에는 큰 돈이었지만 최근에는 뭐 워낙 그 저희가 인플레이션하고 단위가 높아져서 1억 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큰 돈이지만 큰 돈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전 재산이 1억을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의 초기에 투자를 해서 나의 전 재산을 날릴 거를 각오하면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을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단계에는 그러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자가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국가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에서 충분히 그런 위험들을 견뎌낼 수 있는 자금들이 이 부분은 견뎌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이라든지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들이 사실 그 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사업화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소액의 자금보다는 어느 정도 대규모 자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국가적인 어떤 그 성장의 사이클로 봐서는 너무 한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 분야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그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관리에서는 이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질문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성장 펀드도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성장 펀드는 사실 되게 스킴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조금 예전에 그 정부 자금이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규모 있는 기업에서도 사실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면,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자금의 사이즈를 일단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이
없지 않냐라고 물으면 또 그건 좀 다른 입장이죠.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고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병훈 위원장님. 네, 저도 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보태고 싶은데요. 그 앞서 이제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에 내재돼 있는 리스크를 적어도 그 국가 내지는 공공과 그다음에 혁신가, 혁신 기업 간에 적절히 분담을 해야 사회적으로 최적의 혁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한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혁신이 제대로 거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 하에서 지금 뭐 국민성장펀드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한 150조까지 투자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뭐 계속 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태펀드입니다. 모태펀드는 200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 5년 경에 출범을 했고 지금까지 거기도 한 누적 투자만 해도 한 50조 이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간 한 10조 이상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좀 전에 그 우리 박병건 대표님 말씀하신 그 성장금융도 이제 이게 이제 은행권이 출자해서 만든 그러한 그 일종의 성장 단계,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 투자를 공적으로 좀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공공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요즈마 펀드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한국이라는 그 혁신 생태계 내에서 국가와 민간 혁신가 간의 그 리스크의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이를테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기업이, 아까 이제 모빌란트 같은 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실패할 확률 100분의 1, 100분의 99, 그죠? 성공할 확률 100분의 1, 성공했을 때의 수익률은 10,000배. 그러면은 이제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100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한 1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한 1년 안에, 그 다음에 1년에서부터 3년 정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고, 3년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칩을 뭐 생산하는 과정 단계로 들어가서 한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한 3번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부와 민간이 그러니까 분담하는 방식이, 일테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이 그래서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일테면 그 중에 10% 뭐 한 150억 정도를 정부가 가지고 그걸 위험을 분담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야, 우선 민간이 알아서 해. 대신 민간이 알아서 하고 그 중에서 민간이 적자가 났을 때 그거를 대신 내가 메꿔줄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법도 있겠죠. 두 번째 리스크 분담 방법은 뭐냐면은, 민간이 투자를 못 하겠어. 우리는 저렇게 지금 이제 창업해서 바로 직전,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모빌란트 같은 회사에 우리는 투자 못 합니다. 이런다 민간이. 그럴 경우에 정부가 그런 기업들만 골라서 정부 돈으로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뭐 10개, 20개 투자를 해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좀 더 커가지고 이제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크겠죠. 크게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와 민간 간의 그 역할을 분담하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간의 이 혁신 기업의 성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 근데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은 어느 쪽에 상당히 가까웠냐면은 민간이 알아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충해 주는, 그러니까 뭐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대신 갚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민간이 투자할 자금이 1,000억이 필요한데 민간에서 모아보니까 한 400억밖에 안 모였고, 그래서 나머지 600억은 그럼 정부 돈으로 같이 대준다든지. 이건 마치 뭐냐면은 정부, 그러니까 민간 돈 호주머니에다가, 민간 돈의 주머니에다가 정부 돈을 같이 넣어서 민간이 알아서 굴려라, 이렇게 리스크를 분담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스크를 민간 기업들이 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는 리스크를 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일테면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뭐 독파모라고 하던데, 독파모가 뭔지 아시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뭐 한국형 AI LLM 모델 같은 거. 제가 보기엔 별 수익성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에는 좀 전에 말한 그 민간이 선도적인 플레이를 하고 정부가 거기를 그 같은 주머니에다가 도와주는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그 모태펀드 이런 것들의 운용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퍼블릭 벤처 캐피탈, 순수한 이른바 그 페이션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인내 자본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주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혁신기업 투자는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 사이에 어떻게 그 위험을 나누어야 하는가, 그게 뭐 아주 정확한 답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그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정부 쪽에서 이제 그 혁신기업 투자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국벤처투자가 있고요. 그 중소기업 벤처부 소속입니다. 박병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기도 최근에 제가 물어봤더니 지난 5년간 수익률이 한 9% 10%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박병건 그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한국성장금융은 이제 금융위원회 소속입니다. 여기도 이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10%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 우리가 아는 거랑 상당히 다른 결과고, 이런 정부 주대의 이런 벤처 투자는 이제 모태펀드 형태로 펀드의 펀드, 이제 여기서 펀드에 돈을 나눠줘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저는 뭐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는데 그 이병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성공을 혁신해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리셔플링 한다 그러는데 구조 조정을 다시 해서 더 강력한 그 혁신 성장 기업에 정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주제도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인 투자건, 기관 투자건, 정부건 이렇게 혁신 기업, 첨단 혁신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결국 그 과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으로 가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증가로 가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돌려받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 회수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회수는 두 가지가 스타트업에서 이루어집니다. IPO 상장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기업이, 보통 대기업이 그 스타트업을 M&A 합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그 돈을 투자한 그 돈을 그러니까 수익을 보태서 이제 돌려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신 박병건 회장님께서
이 국내 M&A 시장의 규제 장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럼 회수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이제 그 IPO를 뭐 우리나라 IPO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돼 있는데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상장 유지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은 좀 아쉽지만 퇴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M&A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미국 시장 대비 그 혁신 생태계 쪽에서의 그 M&A가 좀 한국 시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IPO 얘기를 하자면 좀 하이레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뭐 지금 제 뭐 주장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지 않을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견님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미국의 나스닥 대비 이제 한국 증시의 상장 회사들은 일단 상장이 되면 아시다시피 좀 그 퇴출이 미국 나스닥처럼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일단 그 상장 심사 시 많은 부분들을 어차피 이제 이 퇴출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상장 자체도의 난이도가 또 의외로 한국이 또 미국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상장과 퇴출을 그 활성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혁신 기업이 좀 비교적 수월하게 상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혁신 그 상장 시장이라는 그 비이클을 통해서 혁신 자금을 좀 수월하게 수혈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좀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공급 차원에서의 좀 그 수월성 때문에 좀 많이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A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그 어떤 그 혁신 기업의 그 M&A가 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뭐 한국 기업은 이제 그 미국 그 기업인들 대비해서 좀 더 이렇게 기업을 파는 것보다는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뭐 봤을 때 제도적 측면의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력도 향상이 동시에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의 어떤 그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력도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도적 측면을 보면 그 대기업이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VC나 PE가 투자한 기술 기업을 인수하려고 그러면 일단 대기업 산하의 그 CVC 투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름 이제 그 어떤 그 뭐 그 대기업 합리적인 대기업 규제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CVC 투자의 제약 요소 때문에 M&A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벤처 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그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혜가 바로 일시에 사라지는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약간 유예를 둔다 그러면 좀 더 대기업이 이제 그 우리 그 우수한 기술들을 인수를 해서 더 이제 육성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 M&A 대상 기술 기업이 일단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좀 매력적인 포지셔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M&A가 적게 일어나는 현상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동주 대표님 운영하시는 모빌린트와 같이 우리나라 그 벤처 기업이 대기업이 못하는 아이템이나 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사업을 우리 모빌리티처럼 이런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나오면 또 M&A가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대표님께 신동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성공적으로 모빌런트를 이제 창업을 하셔서 경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모빌런트가 IPO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M&A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직설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는 IPO를 뭐 한 2년 뒤 정도 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 시장에 아니면 네, 외국에? 일단 국내 시장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 M&A를 목표로 하기에는 M&A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IPO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IPO를 목표로 해서 플랜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IPO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뭐 혁신 기업들이 그 IPO 자체를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그 IPO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사실 쉽진 않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역량을 그 IPO에 포커스해서 그래서 미래의 성장보다는 그 IPO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달점 어떻게 보면 꼬린 지점인 것처럼 모든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장이 된 사례들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 IPO라는 게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IPO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히려 IPO가 되자마자 성장이 꺾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IPO가 되고 나서 뭐 인력들도 이탈도 많고 그 다음에 IPO를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 동력을 잃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결국 IPO 자체가 그 본연의 목적처럼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더 훨씬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회수 시장이 IPO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사 분들도 결국 그 IPO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구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신동주 대표님은 나중에 IPO 2년 후에 하시면은 캐시아웃 해갖고 큰 돈 벌으셔서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금 IPO를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IPO가 단순히 목표가 아닌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시작점이 되어서 저희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플랜을 잘 짜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만큼 이 IPO 일정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는 IPO에 대한 밸류가 뭐 예를 들어 3, 4년 뒤에 멀티플 뭐 100배, 1000배보다는 정말 확실한 1년 뒤에 2배, 3배 아니면 10배를 원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3, 4년, 뭐 4, 5년 뒤에 100배, 1000배, 10,000배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확정적인 시점에 빠르게 IPO하는 것을 사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스타트업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IPO 할 때 그 스타트업들이 결국 지금 저는 성장으로 흐르는 그 자금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흐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규모와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뭐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창업하자마자 뭐 한 달 만에도 뭐 수천억씩 자금 조달이 되기도 하는데 국내는 사실 뭐 아직은 그럴 수 없는 뭐 구조가 있고 예. 그리고 뭐 M&A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그런 M&A를 해야 될 곳들이 M&A를 해야 될 유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관성, 사실 국내에서 M&A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M&A를 안 하는 것이 관성인데 사실 그 관성을 깨려면은 관성을 깰 만한 유인이나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나 뭐 기술들을 그런 M&A 주체들 뭐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M&A 외에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M&A를 하지 않는 구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A를 실제 해야 되는 그 의사 결정권자들이 사실 M&A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뭐 수년 뒤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빠르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거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국내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아직 예. 좀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쪼록 신종주 대표님은 이 상장해서 큰 돈 버시더라도 외국 가서 요트 타고 골프 치지 마시고 아, 계속 네, 저는 경영을 하셨으면 제가 뭐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100명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사를 한 5번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얘기가 그렇지만 아까 부동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처음 스타트업 시작할 때 들어갔던 원룸에 지금 7년째 그대로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있고요. 근데 그 관점에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내에서 상장을 해야 될 때 이 창업자나 대표자의 지분율을 굉장히 높게 요구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뭐 20-30% 이상을 보통 개런티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 때문에 후속 투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주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그 차등 의결권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율을 낮춰서라도 더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돼서 추가 투자를 못 받는 경우들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즈 뭐 G, E, F 막 거의 10번 이상 받는 경우도 많은데 국내는 뭐 거의 시리즈 C, 뭐 프리 IPO, IPO 이게 거의 루틴화되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병헌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차등 의결권 제도 관련해서는 제 업적 중에 유일한 업적일 수도 있는 그 제도가 21년도에 그 도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박현주 회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어디선가 하시더라고. 그 뭐냐면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빅테크 분야,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의 그 자금 투자 받아야 되는 규모가 뭐 1,000억 이상 되는 이런 대규모 자금 투자를 받다 보면은 CEO 원래 창업자들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뭐 불가피한데 그거를 대신 이제 그 복수 의결권,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가지고서 보완을 하자라는 거고 지금도 이제 그게 도입이 돼서 시행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기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뭐 한 주 그러니까 당 행사할 수 있는 그 주권이 10주로 돼 있나요? 예, 그런 제한도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뭐 요 약한 이유 아까 또 신동주 대표님 굉장히 그 아주 인사이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창업에서부터 IPO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IPO라고 하는 게이트웨이가 이를테면 미국의 그 마라톤 시스템에서는 출발한 지 한 5km에서 10km쯤에 있는데 우리는 40km 거의 그 막판에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CEO들이 다 번아웃 돼가지고 그 다음을 못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좀 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그 박병건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기업들이 IPO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그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M&A 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법을 이병헌 위원장님이 만든지 몰랐습니다. 예. 아니 그거 시민단체 뭐 무슨 경제정의연대인가 뭐 참여연대 참 거기 소속 변호사들 그거 무지 반대했다고요. 왜냐하면 재벌들의 어떤 편법 증여 상속의 수단이 된다. 예.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 벤처 쪽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단 하자 해서 그때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김영도 박사님 저기 회수 시장의 약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회수 시장이 약하다. 그 회수 시장이 약하다는 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동의를 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회수 시장은 약하다. 그런데 회수 시장의 대부분이 IPO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는 질문이 IPO는 약한가? 전체 회수 시장은 약한데 IPO는 잘 되고 M&A는 잘 안 된다.
그러면 IPO는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울렛이 IPO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거는 뭐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IPO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PO라고 하는 거는 이제 Public Offering, 이제 저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의미냐고 하면 대중에게 다가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 그런 IPO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중한테 다가가서 대중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했었을 때 이것이 바르게 된 물건이 아닌데 대중에게 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IPO에 대한 자격 요건 같은 거에 대한 심사를 되게 나름대로 엄격하게 뭐 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IPO가 뭐 회수 시장이 약하지만 IPO만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IPO 잘 되고 있다는 건데, IPO를 하게 되면 이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대중들에게 다가갔었을 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공모가 대비 저평가 현상. 공모가는 상당히 높게 해서 대중들이 이거는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관찰되는 현상이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프로야구의 제도를 살펴보면 내년도 프리 에이전트 FA가 되는 해면 올해 성적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리 에이전트 자격을 받게 되면 내년에 사실 좀 너무 오래 오버를 해서 내년엔 이렇게 번아웃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또 기업에서 그 과정이 조금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제 프리 IPO에 도달하기 전 단계, 프리 IPO라든지 아니면 시리즈 ABC 단계에서 약간 그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혹시 내재되고 있지 않는지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회수 시장에서 회수하는 방법이 IPO랑 M&A 두 가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수하는 방법이 거의 90% 이상이 IPO입니다. 상장이고. 근데 미국은 이게 6대4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IPO가 많긴 한데 60%, 그리고 M&A가 상당히 크게 40%,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혁신 기업과 기술 금융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자금을 공급할 경우, 정부 공공 부분이나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예상되는 게 전통적인 금융권의 부실이 높아지고, 아까 김영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BIS 비율 약화, RWA 문제, 이런 건전성 훼손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도 박사님 최고 전문가신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에게 대한 자금을 공급한다든지 뭐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제 과감하게 이제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화두를 지금 꺼내 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을 공급하는 중간에 중개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기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약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관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지껏 잘 안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하면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애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건전하게 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에 도달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한 이것이 옳다 아니다 100%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몇 가지 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그 은행이라든지 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표로 나타냈었을 때 한 30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30 주변에 위험한 정도가 30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공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익 모델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선진국의 어떤 은행들을 보면 30 주변의 위험도가 30 정도인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가 제로 부근에 있는 투자도 좀 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거겠죠. 그것도 하면서 반면에 위험도가 100 높은데도 투자를 하면서 기준선인 30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면 정답은 뭐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것 이외에 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뭐 정도로 요약하면서 제 대답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이 금융기관의 그 구조적 건전성, 그 생산적 금융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앞서서 이병헌 위원장님께서는 그 RWA를 뜯어 고치자 막 이런 그냥 적극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그 우리가 BIS에서 만든 그 은행 건전성 위험자산 비율을 그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그걸 안 따르는 나라도 있기는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그 제가 뭐였죠? 그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그 일종의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투자 같은 걸 받아서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예치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스타트업들한테 뭐 단기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출범한 회사, 그 은행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인데, 이른바 이제 생산적 금융을 하려고 만든 은행이죠. 그걸 표방하는 은행인데, 그 은행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근데 워낙 벤처기업들 투자가 막 자금이 몰리니까 투자 예치만 들어오고 돈 빌려가겠다는 벤처기업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 회사가 은행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미국 국채에다가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국채가 저금리일 때 미국 국채를 비싼 값에 샀는데, 이게 미국 금리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냥 그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파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이라 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뭐 신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뭐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라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런 금융기관은 위험에 빠질 거다. 리스크가 높아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당수의 금융기관들 파산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어떤 생산적 활동에 대한 직접 금융에서 발생한 거라기보다는 이상한 파생 상품이나 뭐 간접 금융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리스크가 오히려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김영도 박사님. 예, 방금 이병헌 위원장님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대부분 망하는 게 유동성 때문에 망합니다. 네. 그 박병건 대표님은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그 저도 그 이병헌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 기억에도 그 뭐 금융기관이 건전성 때문에 문제 생긴 걸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있었고, 예전에 뭐 어떤 영국계 은행이 이제 뭐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도 몰빵을 해서 이렇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슨 이제 벤처나 이런 P 쪽, 이런 어떻게 보면 생산적 금융에 포트폴리오 투자했다가 망한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도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너무 이렇게 좀 안전한 쪽 위주로만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약간은 뭐 이런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이런 이제 뭐 우리 기업 투자를 조금 늘려도 포트폴리오로 늘려도 전혀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뭐 예를 들어 그 글로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레킨이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뭐 5년, 10년, 15년 동안에 그 VC PE 수익률을 많이 이렇게 그 특히 이제 미국하고 유럽 케이스죠. 추산을 하지만 이게 항상 그 부동산을 사실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는 부동산을 압도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제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한국의 경제 그 체질도 과거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이제 생산적 금융에 확대를 해야지 수익률도 좋아지고 특별히 그렇게 이제 그 건전성에 위험이 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서 그 일어나는 그 시스템적인 금융 위기 위험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최근 그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제 뭐 최근에 몇몇 프라이빗 에쿼티가 그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많고 그 국민들의 오해도 받고 있는데 그 회장님께서 박병검 회장님께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어떤 좀 그 투자 사례가 좀 그 여러 가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PEF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제 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꽤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E가 투자한 회사들의 어떤 이런 이제 R&D 증가율이랄지 고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질의 고용 증가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더 일반적인 기업 대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률도 더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PE가 최근 5년간을 보면 PE 투자액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우리 그 지금 생산적 금융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어차피 PE가 뭐 속성이 뭐 대기업은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7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저희 이제 PE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로스 캐피탈 투자도 하지만 그 인수하는 바이아웃이라는 인수하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일부러 잘못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뭐 더 잘된 사례가 많긴 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뭐 숙명이긴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업계가 그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우리가 그 지금 시간이 6분 남짓 남았는데요. 1시간 반이 거의 다 지났는데 5가지 주제를 통해서 그 금융시장에서 생산적 금융 변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뜨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패널 네 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이런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서 올해 하반기 2026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1분 정도로 에서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이병헌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으로 해서 중요한 아젠다가 뭘까라기보다는 제가 맡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지역의 생산적 금융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 수요 사이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지역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디벨로퍼들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테면 벤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지역 기반의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또 지역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그다음에 또 뭐 우리 PE협회에서도 오셨지만 지역 기반의 그런 PEF들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지원하는 활동을 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특히 그 중에 하나로 뭐냐면 지금 입법 발의 중인 동남권 투자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뭐 북극 항로와 연계된 그런 해양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우르는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 동남권 투자은행 투자공사가 될 텐데요. 그 투자공사도 빨리 입법화를 하고 설립하는 것이 또 저희 계획이면서 바람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신동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 AI 시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뭐 글로벌하게 정말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의 경쟁은 그냥 조금 뒤처지면은 그냥 조금 뒤처졌다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AI 시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바로 뭐 도태되거나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한 4, 5년간의 이 AI로 인한 변화가 한 AI 뭐 파도 수준의 변화였다고 하면, 저는 조만간 이 AI 해일의 시대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소 투자에, 그러니까 과대 투자에 대한 위험보다 사실 과소 투자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도 굉장히 앞다투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 모든 곳들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투자를 더욱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2, 3년,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2, 30년 이상을 결정할 것 같아서 되게 잘 논의되고 있지만,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규모와 속도 있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큰 마지막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 넓게 골고루가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을 지배하는 워드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뭐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년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일 거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아까 그 신동주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병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전략 산업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시적절하게 이제 국민성장펀드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PE 업계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 동안 저희 PE업계의 투자액이 40~50%가 국가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쪽에 투자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욱 더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국가 전략 산업의 어떤 성장과 우리 PE업계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한두 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는 집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어느 패널 분이 답을 해주실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저 이투데이의 박민석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병헌 위원장님하고 박병건 회장님한테 두 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병헌 위원장님께서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지방에 있는 투자할 기업들이 혁신 기업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 주시면서 결국 뭐 디벨로퍼 개발을 만들고 동남권 투자공사를 설치해서 그런 것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동남권 투자공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금이 일단은 묶이게 되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혹시 이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된 뭐 신한우이 쪽이라든지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이렇게 지역에 투자할 곳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 기존에 투자했던 곳에 또 중복 투자가 될 우려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박병건 회장님께는 아까 마지막에 그 이제 SRI, 그러니까 사회 책임 투자를 이제 PE 업계에서도 좀 어떻게 확대할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혹시 더 어떤 쪽으로,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전에 안 했었던 SRA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이제 지역의 그 투자처를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각 지자체와 그 산하 기관들에서 뭐 이제 새로운 어떤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정부 부처의 이제 인허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메가 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지역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어떤 첨단 기업형 복합 도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그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도 지금 주로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수도권에 있고, 지금 현재 총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민간 데이터 센터의 전체 그 설비 용량이 약 한 제가 기억하기 1.8기가와트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3, 4년 안에 앞서 뭐 폭발적으로 AI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거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그러니까 7배, 8배까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이제 김해 양산이라든지 뭐 광주의 솔라시도라든지 이런 데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금 또 할 예정이고, 거기에도 투자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뭐 아직 그 본격 발표 전이긴 하지만 반도체 분야도 전후 공정을 포함해서 약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지금 그 지방의 그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디벨롭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 사천에 지금 그 우주항공청이 있는데,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남해안 지역의 항공 우주 방위 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또 기획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또 이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나 R&D 투자 이런 것들을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뭐 다른 벤처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뭐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발굴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제 기대 수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건 회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노력은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금감원과 함께 그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 PF 운용사들이 그런 어떤 그 내부 통제 기준을 좀 그 바람직한 내부 통제 기준을 이제 전파를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용이랄지 그 다음에 R&D랄지 뭐 성장이랄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PE 업계가 얼마나 그런
그런 지표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얼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개선 작업도 병행함으로써 그런 SRI를 좀 저희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 제약상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메일을 찾으셔서 이메일로 질문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0분 동안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투데이 금융대전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현장과 정책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